안녕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제3회 공공외교주간을 맞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이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한국어 교원을 양성해 오신 교육자이시자 저의 스승님이신 교수님과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최근에 유명한 태국 대학교죠, 쭈러름콘 대학교 네.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한 제자와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2000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임하시면서 한국어 교원 양성을 시작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어 교원 관련 전문가가 별로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문과에서 국어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박사 공부는 언어학으로서 국어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은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일종의 외도라고까지 하셨죠. 네. 외도요? 네. 네.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국어학의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어 교육은 국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거쳐가는 일종의 일자리였습니다. 저도 석사 2학기 때 모교인 언어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학문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연구자층도 그렇고 학문적인 부흥도 있기 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네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분야명으로 임명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그것만 봐도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때 상황이요. 네, 그러시죠. 저도 교수님께서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시절에 저희 스승님은 참으로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네, 진짜 그렇네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될 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전공까지 하게 되셨죠? 네, 사실 저는 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요. 네, 우연히 주변 지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하는 걸 보고 네. 처음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네. 교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아.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적성과도 잘 맞고 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교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네. 오게 됐습니다. 네. 단순한 호기심이 오늘날의 김선영 교수님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한국어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발에 들여놓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좀 더 관심이 생기면 진학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요, 진학 동기나 배경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의 경험, 국외 수학의 경험, 다문화 접촉 경험 등은 물론이고요. 네. 또 요즘은 외국인과 다양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기도 하죠. 교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교원 양성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의 성장사를 함께 해오셨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외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의 위상을 말씀하셨으니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면요. 그 에스놀로그 2020년 개정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23판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국어는 14위에 해당되는 언어라고 합니다. 14위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언어가 7,111종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참으로 많은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네. 한국어는 모 사용자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또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언어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세계 한국학 현황 지도를 보면요. 2020년 현재 총 107개국 1,388개처에서 한국학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종학당 재단의 홈페이지에 보면 세종학당은 2020년 6월 기준 76개국 213개소에 이르고 있고요. 또 재외동포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 한글 학교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1,642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네요. 네, 많죠. K-팝이나 드라마, 예능, 스포츠, 패션, 뷰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이제 단순히 대중적 한류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학습의 대상이고 또 협력의 대상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기도 더욱 뜨거워진 것입니다. 네,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국외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오랫동안 네. 협력 사업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예, 한국국제교류재단과는 인연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대양주 현재 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교류재단과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또 2011년부터는 글로벌 이스쿨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외 대학의 한국학, 한국어 정규 과목을 비대면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부터 송출을 시작했으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비대면 강의는 벌써 10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요즘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벌써 10년의 노하우를 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스쿨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들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갑자기 비대면 수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좀 더 능란하고 익숙하게 대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2017년에 한국과 태국 교육부의 협력 사업으로 태국의 정규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때 직접 기획에 네. 참여하셨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집필에 일정 부분 참여해서 조금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국외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양국 교육부, 한국과 태국의 교육부가 꾸준한 노력을 해왔어요. 오랫동안요.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과서가 태국에서 출판이 됐고요. 또 2018년에는 대학 입학 시험에 한국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명문대는 물론이고 명문 고등학교에서도 앞다투어서 한국어 전공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계신 그 쭈라롱콘 대학교 거기에도 이때 전공이 설치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대학 단위가 아닌 중고등학교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의 인기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학에서는 가나다라부터 배울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진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비로소 진지한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이 교육되고 연구될 것입니다. 이런 현장의 변화는
이어서 대학 교육 과정의 개편을 견인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재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예비 교원들이 이 부분에서 귀를 네.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 김 교수님도 개건 교수로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체감한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귀한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아, 네. 제가 예전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좋아서 그렇죠. 한국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와 같은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한국어 선생님이나 통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고요. 네. 뭐 한국 기업이나 외교 분야, 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네.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네요. 네, 이제는 한국어가 학생들의 취미 활동 수준을 벗어나서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류에 대한 초기적인 관심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전문적인 관심의 단계로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의 많은 대학들도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한국학 전공이나 부전공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한국국제교류재단 개건 교수로 처음 근무했던 네. 벨라루스의 민스크 국립언어대학교에서는요. 벨라루스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군요. 네. 네. 한국어 부전공 과정이 인기가 많아서 네. 해마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타학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는데요. 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는 한국어 교육이 현지 교육 과정의 일부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네.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확산 속도도 아마 체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김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수년 전에 그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국어 교육학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에서 만난 어느 국립대학의 한 학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한류 확산으로 수강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당시인데요. 그분은 10년 뒤에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학문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교육 내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리고 단지 대중적인 한류에 대한 호기심 충족에만 집중한다면 그 학습 열기도 쉽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죠. 이는 분명히 심화와 확산의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졸업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국내외로 다양한데요. 그렇죠. 그중에서 국내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전공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는 아주 적은 수이지만 국립국어원이나 세종학당재단 또 각종의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방과 후 교실 현장들을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있는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은 아시겠지만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온 언어 연수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오는 연수생 수가 그 증가세가 주춤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어교육기관들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류 팬덤 덕분에 아마도 한국어 학습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그래서 감소세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되면 신규 한국어 교원의 수요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 교수님도 과거에 그 국내 언어교육원에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대학부설 언어교육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작은 경력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원봉사를 알아봤었습니다. 네. 그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객원 교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네. 막연한 바람도 가졌었는데요. 네. 그 후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현장에 네.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학생이셨네요. 배운 것을 또 현장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네. 시도를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작은 경력들이 졸업 후에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에는 네.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교수님의 제자들도 국외 취업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화여대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우리 김 교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네, 국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아주 희망을 하는데요. 네. 국제교류재단의 객원 교수가 되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국외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세종학당이나 우리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현지 파견 교원이 되는 것에도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 중에 국외 인턴십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태국, 베트남, 홍콩, 미국, 네덜란드, 일본, 또 중국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국외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을 가는 친구도 있고요. 길게는 1년씩 가기도 하죠. 인턴십 경험은 국내 기관 취업을 할 때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국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인턴십을 통해서 국외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국외 인턴십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이분들이 현재 국외 취업을 많이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인 졸업생들은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라든가 프린스턴 대학교, 뉴저지 주립대, 홍콩대, 홍콩 중문대 같은 국외 유수한 대학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대다수가 인턴십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외국인 학생들도 졸업 후에 귀국해서 현지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고 또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학생들도 인턴십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 취업하면 역시 김 교수님처럼 국제교류재단 객원 교수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지역적으로 미주라든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서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마도 높아졌던 것 같아요. 김 교수님처럼 국외 파견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먼저 국외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채용 조건이나 근무 네.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 교수는 현지 대학의 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학 관련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업 외에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경력을 네.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마다 조금 특성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생활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를 배워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외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를 네.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한류를 넘어서 한국어 교육이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팬데믹 상황에 네. 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죠. 그 보수적인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국내 언어 교육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또 국외의 보수적인 대학들까지도,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온라인에 좀 보수적인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학들도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기관에 소속된 한국어 교육자의 활동 무대도 전통적인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주목되는 것은 개인 차원의 활동입니다. 벌써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개인들은 자신의 한국어 교실을 구축했는데요. 교실에서 전 세계 학습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말 가치 있는 일과 접목시키기도 했는데요. 가령 이화여대 학부생 중에는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한국어 교사로 교육하고 또 한국어 교재를 점자로 개발해서 전화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시작한 놀라운 젊은 창업자도 있습니다. 와, 정말 네. 놀랍네요, 교수님. 네, 놀라운 일이죠. 이 젊은이들의 도전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이제는 뭐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인 제자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중국어로, 또 태국인 제자들은 태국어로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과 각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교육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척 설렙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현실을 넘어서라, 길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큰 보폭으로 이미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미래의 한국어 교원들을 미리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아쉽게도 대화를 마무리해야 네. 되겠는데요.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어는 한국과 세계가 만나고 협력하고 또 서로의 문화와 삶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어 학습은 한국학과 한국에 대한 무궁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진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어 교육 방향도 그래서 상호 교류와 소통, 또 심화와 발전에 맞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어는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도구이고요. 네. 진지한 탐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평소에 생각해보기 어려운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또 나아갈 방향에 네. 대해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제3회 공공외교 주간을 맞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담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